안녕하십니까. 아트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18일 수요일 구피련의 K방산 인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약간씩 이제 비가 오전부터 내리고 있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이 겨울에는 굴을 먹어야 된다. 생굴을 먹어야 된다. 저도 어저께 이제 저녁을 굴을 먹었는데요. 이 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알이 들어가는 그 달에 굴을 먹을 수 있다. 농담입니다만 사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알이 들어가는 게 언제입니까? 지금 올해 March, 그러니까 MARCH에서 R이 들어가고요. April, APRIL 해서 R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굴은 4월까지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영어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September 해가지고 R로 끝나서 9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 먹는다 하는 게 이제 굴입니다. 그래서 굴도 감기 조심하시고 굴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장 지금 국제적인 이슈가 뭔지는 우리 아트TV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바로 이란 사태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2월 28일 전격적인 미국 이스라엘 합동 공군이 이란의 테헤란을 비롯한 군사적 전략 목표를 전격으로 공습을 감행해서 주요 수뇌부를 제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상에 보시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때 28일 이후에 3월 2일 바로 하루 이틀 지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에 다 성공했고 적의 수뇌부 하메네이 국가 최고 지도부 요인 40명 이상의 이란 수뇌부를 제거에 성공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성공했다. 해가지고 이제 작전이 미국 정부가 지난달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기습해서 체포해서 미국을 압송해 온 것처럼 요번에도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3월 18일, 그러니까 28일 공습을 시작해서 지금 18일, 2주가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의 그 대이란 기습 공격이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한 이란 기습 공격이 성공했는가? 지금 하루하루 매일 그 뉴스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트TV 50만 아트TV 시청자 여러분께서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특별 방송을 마련을 한 것입니다. 원래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약속을 했었지만 캐나다 60조 원의 단일 규모로는 사상 최대의 방산 계약이 체결되는 것에 대한 진행 상황을 매 시간 업데이트 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오늘 거기에 대한 심층 보도를 준비했습니다만 역시 이란 사태가 워낙 중차대하고 그 다음에 쉽게 끝나지 않은 보다 어떻게 보면 또 중장기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해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서 있었는데 그때 뉴스를 또 계속 지켜보니까 또 다른 사태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변화가 트럼프가 이틀 전에 14일에 한국을 비롯해서 5개국의 호르무즈 쪽에 군함을 파견을 해라. 그래서 미군과 연합 함대를 구성을 하면 좋겠다. I hope. 그러니까 원어로는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게 보면은 트럼프의 억양을 보면 항상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쭉 그동안 벌써 10년째 트럼프의 이제 그런 그 그러니까 그 SNS 그걸 해보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보면은 그냥 거의 어떻게 보면 명령조예요, 명령조. 그래서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그런데 요번에 14일에 3일 전이죠. 현지 시간으로 하면. 왜냐하면 미국 동부 시간이 우리보다 13시간이 느리니까요. 그때 상황을 보면 14일에 트럼프는 분명히 우리는 호르무즈로부터 나오는 어떤 오일 한 방울도 미국에 수입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트럼프가 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그 호르무즈로 추정되는 원유의 대부분을 받는 한중일, 한국, 중국, 일본, 그다음에 많은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있겠지만 주요 강대국인 한중일,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파견해라 그 뜻이었어요. 그때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사실. 이게 트럼프가 누굽니까? 그분이 얘기를 하면 우리는 쉽게 그걸 거부를 못 하죠. 그러면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청해부대가 2009년도에 이미 결성이 됐지 않습니까? 청해부대를 우리가 내보내야 되는가? 근데 청해부대는 우리가 사실 2009년 이래로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15년, 6년간 지금 40진까지 요번에 나가요. 40진이 뭐냐면 이제 그동안 1진부터 해가지고 무려 이제 15년간 그렇게 계속 호송 업무를 아덴만을 비롯해서 그쪽 아랍 쪽에 페르시만이 아닌 인도 태평양 지역에 우리가 계속 우리 해군이 나가 있었어요, 사실. 근데 요번에는 좀 차원이 다른 게 호송 임무가 아닌 호르무즈 해협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우리 원유 유조선을 우리가 호위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전장 지역이에요, 전장 지역. 그러니까 미사일이 날라오고 드론이 날라와서 유조선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청해부대가 지금 15년간 했던 단순하진 않죠, 사실. 그 호송 임무, 상선하고 유조선 호송 임무하고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게. 그래서 과연 이게, 트럼프가 요구한 그런, 그 선단, 어떤 호르무즈 통과에 대한 그 보호 임무죠. 그건 일종의 전투 임무입니다, 전투 임무. 그러니까 평화 유지군의 활동하고 또 다른 경우예요. 이거는 상당한 어떻게 보면 전투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한 며칠 동안 쏟아졌죠. 한 3, 4일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쏟아졌고 우리 아시아 투데이에서도 미국 특파원,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워싱턴 특파원, 그다음에 일본의 동경 특파원, 그리고 국방 전문기자인 저조차 계속해서 엄청난 그리고 또 청와대 출입 기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저쪽 호르무즈 지금 그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하고 이란 영토예요. 이란 영토. 거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폭이 가장 짧은 폭이 33km뿐이 안 됩니다. 33km. 그러니까 사실 저 지역을 보호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막강한 미국의 7함대, 인도 태평양 함대인 7함대, 그 다음에 지중해 함대인 3함대, 그 다음에 미국 서부를 지키는 2함대까지 와서 지금 항공모함 전단이 2개, 3개가 와서 지금 붙어 있어요. 그런데도 그 막강한 미국 항공모함이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약 900km 이상 바깥에 인도 태평양 공해상에 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정확하게 잘 안 나오는데 언론에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란에 대한 폭격 업무는 이 900km 그 호르무즈 바깥에 이란 영해에서 약 900km 바깥에 있는 그 항공모함 전단에서 전투기나 전폭기가 출격을 해가지고 이란으로 가지고 폭격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란 폭격을 하는데 시간은 그 돌아오는 왕복거리까지 하면은 아무리 장거리 전폭기인 F-15 같은 전폭기도 그렇고 이 보면 F-16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훨씬 소형이니까 그 채공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러한 엄청나게 위험한 지역입니다. 지금 이란이. 그런데 그런 지역에 과연 우리 청해부대가 기존의 그 아덴만이라는 아라비아해에 있는 그런 호송 업무가 아닌 우리 유조선과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전투 지역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죠, 사실상.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사를 우리 워싱턴 특파원이나 동경 특파원이나 저도 기사를 많이 냈지만 특히 좀 문제가 뭐냐면 우리
청해 부대가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란 군의 그대로 목표가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틀 전에 올린 기사인데요. 청해부대 호르무즈 가면 한국군 대이란 드론 방어막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들어갔다 하면 우리 청해부대 함대 자체가 그대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못한데 격침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미 7함대 지금 항공모함도 미 2함대, 3함대도 항공모함이 저 근처에 아예 가질 못하고 있어요. 미국 전투함 어떤 함정도 제 근처로 갔다는 소리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정부도 엄청나게 지금 고심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간단히 이제 청해 부대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청해 부대는 그 자체로 작은 함대지만 한 개 함대지만 완전한 전투 패키지를 갖고 있어요. 이 청해 부대 자체가. 예, 지금 화면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게 창설은 16년 전이 되겠습니다. 벌써 2009년 2월에 이제 3월에 창설이 됐는데 파병 지역은 그동안 15년간 다 소말리아 인근 해역이에요. 아덴만하고 아덴만 그때 뭐 구출 작전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했지만 근데 저 지역은 우리가 상대하는 게 정규군이 아닌 해적들입니다. 해적. 그게 정규군이 아니에요. 해적들이에요. 그래서 그 해적들을 상대하는 건데 요번에 이제 들어가는 거는 완전히 전투 지역에 들어가는데 이거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청해부도 잠깐 뭐 말씀드리자면 구축함 디스트로이어급이죠. DDG-H2급인데 이게 4,500톤에서 약 7,000톤 규모입니다. 상당히 큰 전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UDT하고 우리 네이비 실 특수 전단 우리 병력들이 또 거기에 한 250명 정도 최대 그 정도로 특수부대가 또 거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링크스하고 와일드캣이라고 하는 전투 헬기가 들어가죠. 그 헬기들은 링크스는 이제 아주 유명한 영국제 전투 헬기인데요. 그 해상으로 해서 굉장히 튼튼한 헬기입니다. 그래서 이 헬기가 위에 일종의 이제 대형 드론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 그 넓은 지역 아덴만하고 그 아라비아해 이쪽을 이제 다 이 소말리아하고 아덴만을 다 커버할 때 이제 우리 전투 헬기가 떠서 이 수색을 하게 됩니다. 해적이라든가. 근데 요번에 이런 이 청해부대 이 구성은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적 퇴치하고 우리 민간 상선, 유조선 호성인데 이거는 테러 작전, 그러니까 해적들에 대한 상황이고 요번에 이제 트럼프가 일종의 요구했던 그런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임무 자체가 다국적 연합 작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국적 연합 작전. 그러니까 연합군의 형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방송 나오기 직전까지 모니터링 굉장히 시시각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CNN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워싱턴 특파원하고 이제 동경 특파원을 통해서 이제 계속 그 업데이트를 받고 있는데요. 직전까지 와서 보니까는 지금 유럽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전부 다 트럼프의 요구를 지금 거절했다고 합니다. 예. 이쪽으로 파견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영국이나 프랑스는 이런 얘기는 했어요. 이 중동으로 자기네 함대를 파견해도 단독으로 작전을 하는 거지 어떤 미 해군과 연합작전의 형태는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걷습니다. 이 영국하고 프랑스는요. 독일은 일단 그 전쟁에 자기들은 동의한 적도 없고 시작부터 미국이 했으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했으니까 우리하고는 관련 없다 해서 아주 끊었고요. 영국하고 프랑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성명을 냈어요. 우리가 중동을 가도 우리 자체 상선하고 유조선 때문에 우리 단독으로 이란하고 협상을 해서 풀 얘기지 미국하고 연합을 해서 들어가진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사실 크죠.
근데 트럼프는 그런 얘기를 어제 또 밤에 했어요. 그 X 계정, 그 SNS 트럼프의 X 계정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그걸 직접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트럼프 얘기는 그거예요. 딱 한중일을 딱 꼭 찍어가지고 중국, 일본, 니네는 90% 이상의 중동 원유를 호르무즈 통해서 받고 있고 한국은 30% 이상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그 호르무즈 해협 통과의 가장 수혜국인 한중일, 상국, 니네는 미국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근데 지금 중국은 이미 트럼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연합작전에 참가할 어떠한 명분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중국은. 아주 뭐 중국은 잘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 정부 차원에서 통과를 시켜주는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어느 쪽이냐면 중국향으로 가는 선박하고 인도로 가는 인도양 오일 탱커들, 유조선들은 이미 다 통과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국방성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틀 전에 현재까지 28일 이후에 2월 28일 이후에 현재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들의 거의 대부분은 중국 쪽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언론에서는 100%가 다 중국으로 갔다. 거의 하여간 중국으로 갔다는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좀 그렇지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서방 유럽하고 미국이 일치단결해주고 러시아를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석유 이란의 러시아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가스와 오일을 중국이 아주 싼 값으로 중국과 인도가 가져 쓰고 있어요. 걔네 두 국가는 이 전쟁에서 그 피해 대가로 아주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하고 인도입니다. 근데 요번에 또 이러한 사태에서 가장 혜택을 보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자, 제가 뭐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할 그런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팩트를 그냥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팩트를 드라이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보도뿐만 아니라 통계 자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혜택을 특히 러시아의 금수 조치를 미국하고 유럽의 서방, 한국도 일본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재를 가하니까 중국이 러시아에서 나오는 모든 원유를 지상으로 그 국경선을 통해서 다 받고 있고요. 요번에 이란산 원유를 국제가에 지금 30%가 싸요. 지금 이란산 원유가. 크루드 오일이. 근데 신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란산 원유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게 특히 일본은 이란하고는 굉장히 우호 관계입니다. 지금도 우호 관계예요. 일본은 이란하고 전통적 우호 관계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이란의 석유를 엄청나게 갖다 쓰거든요. 굉장히 전통적 우호 관계예요. 일본도. 근데 지금 일본이나 한국은 이란산 원유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지금 값도 싼데. 근데 중국은 그걸 다 받아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렇죠. 중국, 북한, 이란, 러시아 이게 4기 축이 됐어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지금 1990년대 냉전이 끝나고 소비에트 공산 블록과 미국과 유럽을 위시한 네이토 서방 블록이 풀어졌잖아요. 그 이후로 러시아가 서방의 자본주의 시장에 편입이 되면서 러시아는 사실 독일이나 우리 한국하고도 굉장히 좋은 관계였어요. 러시아가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받았고요. 시청자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1990년도 냉전 끝나고 러시아로부터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혜택을 받은 분야 중에 하나가
K 방산 분야예요. 방산 분야. 특히 우리 지금 가장 주력 우리 K 방산의 가장 주력 상품이 그 방산 무기 체계에서 크게 말씀드리면 이제 두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기동화 장비 탱크 쪽이고요. 또 하나는 미사일 쪽 분야인데 그 두 분야에서 사실은 우리가 러시아 기술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러시아가 준 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소화 흡수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ADD 국방과학연구소 시절에 K1을 담당을 해서 이제 개발 연구원으로 ILS라고 이제 종합 군수 지원 분야에서 제가 이제 연구원으로 일을 했는데 그때 이후에 90년도 그 끝나고 우리가 러시아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에 준 그거를 그 많은 차관을 러시아가 돈이 없으니까 냉전 끝나고 돈이 없으니까 군사 무기로 우리한테 이제 제안을 했고 우리가 그걸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T-90U라고 하는 러시아 육군도 거의 갖고 있지 못한 가장 최신형의 탱크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탱크가 어느 정도 최신형이냐면 자동 발사 장치, 그다음에 레이저 가이드, 그다음에 야간 수시경,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복합 장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기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술을 T90U 가장 최신형 러시아 군도 없었어요. 그거는 거의 받지를 못했어요. 그거를 왜 그런지는 저희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가 얘기는 실수로 보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백곰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육군이 러시아의 최신형 전차하고 BMP 장갑차를 많이 들여왔거든요. 근데 들여왔는데 딱 풀어보니까 우리 동료들 얘기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딱 풀어보니까 저는 그때 이제 끝나고 이제 나와 있을 텐데 그 패키지를 풀어보니까 T-90U라는 거예요. 다들 놀래 자빠졌죠. 전부 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요원들도. 거기 그 최신형 전차를 보낸 거예요, 러시아가. 근데 실수로 보냈다는 그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게. 이제 그걸 우리가 완전히 연구해가지고 우리 K2 전차에 완전히 우리 흑표죠, 지금. 폴란드에 수출하고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최신 4세대 우리 그 현대로템의 K2 전차에 다 그 기술을 접목해서 가장 뛰어난 게 뭐냐면 K1은 4인승이었어요. 제가 했을 때는. K2가 3인승으로 바뀐 겁니다. 3인승. 그 바뀐 게 뭐냐면 바로 러시아 설계의 T90. 소비에트 설계죠. T90 설계가 3인승이거든요. 자동 발사 장치를 넣은 거. 그거를 우리가 채택을 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더 말씀드려도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 계약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게 비록 지금 뭐 한 3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군사 기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K2 전차를 수출하잖아요. 수출을 지금 폴란드에 엄청나게 수출하고 이제 5월에 이제 루마니아가 걔네도 이제 엄청나게 큰 계약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 주식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항인데 그거 좀 기다려 보십시오. 성급히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정보를 말씀드리면 루마니아가 올 5월 오는 5월에 대규모 기갑 전차, 기갑 차량, 장갑차들 대규모 이 계약을 앞두고 있거든요. 5월에. 근데 그때 우리 그 K2 전차하고 우리 무인화 장갑차하고 그게 로탱커가 될지 아니면 하나 에어로나 하나 시스템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탱크는 무조건 이제 로탱커 K2가 됩니다. 근데 K2 K2 현대 로템의 K2 전차가 우리 창원 생산물 현대에서 만든 창원 생산물 100% 수출되는 게 아니고 아마가 아니라 거의 폴란드에서 올해부터 생산되는 K2의 PL,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형 PL이 아마 루마니아 계약에서 아마 루마니아식으로 K2R로 그런 이제 제식 번호를 갖게 될 텐데요. 그거로 계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고 지금 그쪽 계속 이제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왜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 왜 우리 걸 바로 수출하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루마니아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폴란드도 그렇고 루마니아도 그렇고 이 유로피안 디펜스 펀드라 그래가지고 유럽 방산 자금이라는 걸 작년에 독일하고 프랑스, 영국이 주도로 해가지고 그 자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약 1,500조 원, 어마무시한 돈이거든요. 그 향후 10년간 유럽의 재군비를 위해서 1,500조를 마련을 한 거예요. 마련을 해서 그게 유로피안 센트럴 방크,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에 그 본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금을 디펜스 펀드, 그러니까 방위 산업에 쓰면은 아주 장기 저리로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그 자금을 쓸 수 있는 전제는 뭐냐면 유럽 내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 무기 체계를. 그러니까 루마니아도 우리 지금 화면에 나오는 K2 전차를 우리 창원에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폴란드 계약을 하게 되면,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저는 이제 유럽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특히 계약을 많이 했거든요. 현대자동차 시절에도 그렇고. 그럼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 해외 지금 우리 현대자동차도 보면은 현대모타 체코가 있고, 현대모타 기아모타 슬로바키 있어요. 슬로바키아. 양쪽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현지 생산을 하게 돼요. 현지 생산하는데 루마니아도 그 디펜스 펀드, 유로피안 그 유로 방위 자금을 장기 저리로 엄청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생산되는 무기 체계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마 폴란드에서 생산되는 K2 PL0을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받으면서 이제 현대 롯데한테 요구를 하겠죠. 루마니아의 부크레스트, 거기 수도 근방에 뭐 어디가 될 거예요. 거기에 K2RO 공장, 생산 공장을 이제 세우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제 우리 구피노의 K방산 인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우리 드렸지만, 조금 더 다른 이제 업데이트된 정보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폴란드의 K2 전차, K2PL이 이제 올해부터 생산이 돼서 지금 180대가 완제품으로 폴란드에 이미 선적이 끝났어요. 끝나서 지금 폴란드 기동화 사단이 벨라루시아하고 그다음에 이 국경선을 따라서 동부 국경선에서 쭉 전투사단으로 K2를 맨 먼저 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 탱크하고 섞어가지고 했는데, K2는 폴란드의 최전선에 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동성이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K2가 55톤, 57톤 요 규모로 치고 빠지는데 능수능란하거든요. K2가. 그 다음에 대드론전, 러시아의 대드론전에도 지금 K2PL이 엄청나게 지금 그걸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로피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제를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방산에서도 삼양 컴택이랄지 장갑을 하고, 그다음에 배 방호, 그러니까 그 액티브 아머라 그래가지고 이제 드론이 오면 중간에서 쏴가지고 이 드론을 막는 그런 어떤 방어 시스템까지 지금 채택을 지금 해서 K2PL에 아주 공격적으로 아주 장착을 하고 있는데, K2RO, 루마니아도 그런 식으로 아마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계약은 잉크에 찍어가지고 사인을 해야 계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100%가 아닙니다. 5월을 지나 봐야 알아요. 5월을 지나 봐야 하는데, 제가 경험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3월 2일에 뭐가 끝났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캐나다 60조 원짜리 캐나다 CPSP 잠수함 사업 3월 2일에 독일하고 우리가 최종 보고서, 입찰 보고서를 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진행 상황은 조금
한 5분 있다가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업데이트 전에 지금 요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대이란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업데이트 사항은 이렇습니다.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전포고와 비슷하게 다 공지를 한 거죠. 한중일, 영국, 프랑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호주하고 아마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총 7개국에 대해서 한 것 같은데요. 그 원문을 보면 5개국이 아니었어요. 차이나서부터 사우스 코리아,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까지 and the others 해가지고 정확히 문맥은 뭐냐면 보통 언론에도 5개국이라는데 사실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도 24일에 얘기했을 때도 그때 얘기했을 때도 14일이죠. 14일 트럼프가 기내에서 에어포스 원에서 얘기할 때도 5개국 플러스 the other country 해가지고 몇 개국을 더 얘기했는데 그 나라를 그때 명시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나라 두 개가 바로 호주하고 아랍에미레이트였던 것입니다. 근데 아랍에미레이트는 오늘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뭐를 발표했죠? 아랍에미레이트는 미국과 연합 작전을 수행하겠다 하고 처음으로 트럼프한테 직접 전화로 노티스 했습니다. 7개국 중에. 그리고 영국하고 프랑스는 참여 안 한다? 우리는 우리 독자적으로 작전을 하겠다. 그러나 미국하고 공조를 안 한다. 분명히 선언을 했고요. 한중일은 아직까지 입장 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고 호주도 안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는 한다! 이렇게 처음으로, 그 트럼프의 연합작전을 하겠다고 공표를 했고요. 근데 한중일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특히 일본의 경우는 오늘 밤에, 한국 시간 밤에 트럼프가 이제 일본 수상을 만나게 되죠. 일본 수상을 만나서 사나이 수상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수상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일본의 경우도 일본은 또 우리 한국 눈치를 보죠. 한국은 어떻게 하나 볼 겁니다. 그러나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한국부터 오지 않고 일본부터 가는 거예요. 일본부터. 그래서 왜냐면 일본이 항상 미일 관계는 뭐 또 다른 관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린치핀이 바로 이제 일본인데 인태 지역에서 아마 저도 그걸 짐작하기 쉽지가 않아요. 다카이치 사나이 수상이 트럼프 지금까지 얘기는 자기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업데이트는 뭐냐면 일본 다카이치 사나이 수상 얘기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안정될 때 기뢰 제거를 위해서 우리 해상 자위대 소해함을 파견하겠다까지는 얘기했어요. 오늘 아침까지 그게 이제 업데이트된 뉴스입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트럼프가 다카이치 일본 수상을 만나면은 과연 다카이치 사나이 수상이 트럼프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그건 저는 글쎄요 반반이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야 상황 끝나고 오면 그게 뭘 도와주는 거냐 알아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주 상당히 화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긴 그래요. 그러면 아마 일본은 뭐 미국 눈치를 엄청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입장을 바꿔서 아마 제한적으로 아주 최소한의 해상 자위대의 소해함 정도를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소해함은 이제 기뢰를 수중 폭래라든가 기뢰를 제거하기 때문에 선 자체가 되게 조그매요. 왜냐하면 이 기뢰라든가 이 폭래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주로 전자식 전기식이에요. 매그니트 해가지고 전자식으로 달라붙기 때문에 그래서 폭발을 시키거든요. 함선을. 근데 그래서 기뢰 소해함은 그 선체가 이 후판이라 그러죠. 그 굉장히 두꺼운 그런 철강, 그 판재료 철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목재로 만들어요. 소해함은. 그러다 보니까 함이 클 수가 없어요. 그 함 자체가. 그래서 그 소해함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투함을 멀리서 호송을 같이 해야 돼요. 이 전투함을. 그럼 결국은 소해함을 보내면 소해함 자체가 전투부대 같이 가는 꼴뿐이 안 돼요. 우리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게.
우리도 소외함이 열몇 척이 있는데요. 우리도 그 소외함 자체는 상당히 조그맣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점토 한 점을 같이 보내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전투 지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일본 수상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늘 아침까지 상황이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다 하면 그때부터 도와줄 수가 있다. 예. 그거는 이제 평화 유지 목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지금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전투 와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소외 길의 제거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전쟁 중에 들어가면 전투 상황에 돌입이 되는 거고 같은 소외 그러니까 길의 제거 임무라도 만약에 평화 시에 들어가면 그냥 피스키핑 오퍼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 유지 임무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차이가 커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현재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는 상당히 저는 곤혹스럽게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한 건 한 가지 이게 있습니다. 지금 전투 중에 한국이나 일본이 중국은 상관없죠. 왜냐하면 이란하고 잘 지내니까요. 만약에 한국이나 일본 또는 한일이 만약에 소외 함정이라도 우리가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으로 분명히 공표하고 간다 하더라도 전투 임무이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 이란의 타겟이 됩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타겟이 되면 그래서 어떤 건데 예. 시뮬레이션을 하고 제가 주요 해양 안보 그다음에 해군 쪽에 오래 있었던 이런 작전 전략 전문가들한테 취재를 통해서 이미 제가 이틀 전에도 기사를 냈지만 청해 부대가 만약에 우리 함대가 가면 그건 전투함대거든요. 청해 부대 자체가 전투함대예요. 전투함대. 그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란의 집중 포격을 될 것입니다. 아, 그럼 막으면 되잖아. 못 막습니다. 왜 못 막느냐? 미국이 지금 이란의 전략 목표를 약 4천 개 이상 거의 뭐 트럼프는 약간 과장이 많잖아요.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90% 이상 전략 목표를 제거했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90% 남은 10%가 바로 이란의 비대칭 전력이에요. 비대칭 전력. 그게 뭐냐면 드론이랄지 이런 그 무기 체계입니다. 근데 드론의 샤헤드 137 같은 드론은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서 그 효과가 엄청났지 않습니까? 엄청났어요. 근데 그 샤헤드가 우리 청해 구축하면 한 4, 5천 톤급, 7천 톤까지 되는데요. 베스 톤수, 전투함대 만재 톤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해부대 우리 구축함이 갔습니다. 호위함하고 갔는데 이란에 만약에 타겟이 된다. 타겟이 어떻게 되냐? 이란의 레이더 돔대. 아, 지금 러시아가 군사위성으로 이란한테 다 알려주고 있어요. 정확한 위치를. 그러니까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 사우디에 있는 미군 베이스를 정확하게 지금 이란 미사일이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당했어요. 미국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우리 청해부대가 만약 가잖아요. 우리 구축함 호위함 가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인공위성이 그대로 좌표 찍어줍니다. 이란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 살아있어요. 드론 부대도 살아있어요. 우리 가면 제가 보기엔 청해부대 전멸해요. 전멸.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 군하고 정부가 무지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도 이제 참모본부에서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많은 논의를 했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게 지금 제 생각이고요. 전문가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엄청난 고민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정리하면 이래요. 그럼 이란을 왜 쳤느냐? CNN에서 계속 트럼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란이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데 왜 니들이 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얘기만 듣고 그렇게 공격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 이제 회견을 쫙 트레이스하면 네 가지. 왜 트럼프가 이란을 쳤냐? 네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핵 위협을 제거한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객관화돼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함께 얘기가 대이란 폭격의 목표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네 가지로 쭉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가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겠다 하는 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2월 28일 폭격을 한 게 조금만 더 늦었어도 이란의 핵폭탄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 정권 교체였습니다. 이란의 그 이슬람 걔네 그 군대 있잖아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완전히 없애겠다.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 와해.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란의 이제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하고 이란의 혁명 수비대를 없애겠다. 그게 이제 같은 거죠.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원 확보입니다. 이란의 자원 확보.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자기가 스스로도 비즈니스맨이라고 얘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유명한 저서가 있죠. 거래의 기술. 저도 그걸 두 번이나 읽어봤어요. 트럼프를 이해하기엔 딱 좋은 게 그것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고등학교 때 우리나라 군사 고등학교 같은 데 나왔어요. 그분이 펜실베이니아에서. 그래서 손자병법의 대가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매스컴이나 이 언론에서 보면 막 무대뽀를 지르는 것 같아도 그 사람 엄청난 천재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마무시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기업인 출신이고요. 이 기업인들은 뭐냐면 손해가 나는 짓은 절대 안 합니다. 이익이 나는 것만, 특히 오나 쪽은 그렇습니다. 뭐 저는 월급쟁이였으니까 반드시 이익이 나는 걸 안 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도 쳤을 때 어떻게 했냐면 두 가지 목표를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뤄냈어요. 그 목표를. 첫 번째 뭐냐면 중국으로 원유 가는 걸 막아버렸고 두 번째는 베네수엘라 어마무시한 원유 보유국이나 그거를 미국 쪽으로 돌린 겁니다. 두 가지 목표를 순식간에 달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란 칠 때도 처음에 28일 우리 시간으로 테헤란 이란 시간으로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 그러니까 5시간 차이 오후 2시였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28일 토요일. 종방석가까지 45분 만에 끝내서 이것도 이제 베네수엘라처럼 잘 되지 작전이 끝나겠구나 했는데 웬걸 지금 18일째 지나가는데 지금 양상이 다르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CNN이나 이런 데서는 반 트럼프 쪽 언론에서는. 근데 최초에 왜 그럼 이란을 쳤어? 위협이 안 되는데. 근데 트럼프는 계속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이란의 임박한 그 핵무기 제거, 핵능력 제거. 두 번째 이란의 정권 교체 및 이슬람 혁명 수비대 완전히 제거하는 거고. 세 번째가 제가 말씀드린 뭐냐면 그 자원 확보입니다. 자원 확보. 자원이 어디냐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라크 쪽 쭉 그 바다로 올라가면 하르그 섬이라고 있죠. 우리 여의도의 한 3배 면적 되는 아주 조그만 섬인데 거기에 이란의 대외 수출 90%가 거기서 선적이 돼서 나가요. 왜냐하면 수심이 굉장히 깊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원유를 싣고 보내기가 딱 최적의 조건이에요. 아주 조그만 섬인데 그게 이란 본토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파이프로 연결해가지고 아주 손쉽게, 아주 싸게 이제 넘네. 그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제 나가거든요. 그 하르그 섬을 지금 아마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내일이나 아마 미 해병 강습 사단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 하르그 섬이라고 쿠웨이트 바로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 하르그 섬, 이란 핵심 이제 수출 기지인데 여의도 면적이 한 3배 정도 되는데 이 섬이에요, 섬. 아주 이란의 지도에서 보더니 이란의 아주 본토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거를 미 해병 원정단이 엑스페디셔너리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미 해병 원정단이 점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 확보도 하는 거죠. 세 번째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미 해병 원정단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오키나와에서 출발했어요. 오키나와에서.
그게 다 지금 언론에 포착이 된 겁니다. CNN에서 맨 처음 포착을 했고, 그게 이제 아마 오늘 정도의 수역으로 들어와서 아마 오만을 거쳐서 아랍에미리 거쳐, 왜냐면 호르무즈로 그 배가 통과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육로로 해가지고 이동을 할 겁니다. 쿠웨이트로 이제 항공으로 이동을 해서 쿠웨이트에서 이제 미 해병 원정단이 그 하르그 섬을 공격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짐작이 아니고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지금 몇 번 했습니다. 하르그 섬을. 그리고 나서 트럼프는 뭐라고 하냐면 하르그 섬을 점령을 하고 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모든 거를 이뤘다. 그리고 전쟁을 종식시킬 수도 있어요. 전쟁 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다. 전쟁 끝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미국의 일방적인 전쟁 끝이고 이란으로 봐서는 그 하메네이의 아들 모스타바 그 사람이 이제 전쟁을 끝내야 뭐 끝낸다고 그쪽에서 또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변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미국의 지상군이 이란 본토가 아닙니다. 본토가 아니고 이란의 본토에 근접해 있는 하르그 섬을 저는 점령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는 섬이고 어쨌든 간에 본토가 아니고 섬으로 있기 때문에 미 해병이 공격하는 게 본토보다는 훨씬 용이합니다. 사상자 수도 적을 거고 이미 하르그 섬에 대한 이란의 공격 진지는 완전히 대파를 시켰어요. 미국이 이미. 그리고 그 유정지대는 그대로 남겨놨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트럼프가 얘기한 승리 전리품을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그걸 남겨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마 그 미 해병 원정단이 이제 그쪽 해역으로 도착을 해서 쿠웨이트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상륙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라크를 통해서 가겠죠. 거기서 쿠웨이트보다 그쪽에 가까우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 그 하르그 섬을 점령을 하게 되면 전쟁이 이제 끝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본시장이 굉장히 큰 요동을 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투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든가 우리 국내 국장이라 그러죠. 우리 국내 주식 시장, 그다음에 미주 시장, 미국 시장, 그다음에 특히 저기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 시장이 지금 다 금값이랑 은값, 구리값이 엄청나게 요동치고 있는데 조금 확장해서 말씀드리자면 가정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하르그 섬을 점령해서 바로 전쟁을 이제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장기간은 모르겠는데 단기간에 상당한 상승폭을 기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주요 나스닥의 기술주들은 사실 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많이 하락을 했는데 단숨에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도 고점 대비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많은 기술주들이 고점 치고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정고점을 다시 순식간에 회복할 가능성도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식시장이 우리 국장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어제 나스닥 시장이 조금 상승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가 미 동부 월스트리트 나스닥 시장에 있는 그 뉴욕 시장보다 우리 13시간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아마 그 시장을 좀 종전에 대한 중동, 이란 전쟁을 좀 낙관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갔는데 현재 투자가 아니고 현금으로 많이 갖고 계신 우리 아투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일단은 홀딩 전략 지금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오늘 내일 추세를 좀 보시고 밤새 내내 이제 또 추적을 하겠죠. 그런 상황의 변화를 보시고 그 투자가 되시면은 아마 상당한 그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시 우리가 두 번째 주제인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캐나다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간이 이제 10분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캐나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캐나다 상황은 지금 이제 제가 준비한 걸 좀 말씀드리자면, 캐나다는 지금 그 다음 주 중에 우리 그 장보고함, 우리 그러니까 그 CPSP에 우리가 제안한 장보고함이 무려 14,000km를 항해해서 캐나다로 이동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한 시간이나 날짜는 제가 그 임바고에 걸려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못 드리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캐나다 잠수함 60조 사업에 대한 업데이트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크게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지난 2주 동안의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캐나다가 잠수함뿐만 아니라 인더스트리얼 베네피트, IB 사이드에, 그러니까 잠수함을 할 때 그 MRO, 메인터넌스, 뭐 리페어 앤드 그 창정비, 이런 기술까지 전부 다 전수에 주는 게 그 점수에, 계약 점수, 수주 성공에 대한 점수에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캐나다가 요구한 게 뭐냐면 자동차 공장의 건설입니다. 공장의 건설. 그래서 우리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직접 날아갔었죠. 그래서 사업 설명회를 했고, 그다음에 독일의 이제 폭스바겐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서 독일 정부 측에서 3월 2일 마감을 한 그 사업 제안서에서 폭스바겐하고 우리 현대차 쪽에 이제 그 커미트먼트, 우리가 어떻게 하는 투자 계획을 잠수함에 같이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우리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우리는 현대자동차 그룹이죠. 우리 현대자동차에서는 수소 인프라 건설, 그러니까 하이드로젠의 그 청정 에너지인 수소 연료 베이스의 수소차로 해서 캐나다를 청정 에너지 모빌리티 국가로 탈바꿈 시켜주겠다 해서 우리 대통령실도 그렇고 우리 하나오션도 그렇고 다 가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했고, 실제로 정의선 회장이 직접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캐나다 측에. 그래서 이 캐나다는 아시겠지만은 동부 엘버타에서 서부 태평양까지 밴쿠버에 이르는 그 엄청난 길이가 있는데요. 그 길이를 보통 이제 우리가 컨테이너 화물로 많이 싣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지금까지는 디젤로 그걸 운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향후 한 5, 6년, 10년까지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보면 이제 동부에서 이제 서부까지, 뉴욕에서 이제 캘리포니아까지 그렇게 이제 트럭으로 이렇게 한 7박 8일. 보통 이제 컨테이너 트럭 기사들이 보통 한 10일 정도 걸립니다. 중간에 자고, 그다음에 혼자 또 뭐 부부간에도 많이 하거든요, 걔네는. 그래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한 10일에서 12일, 13일 요 정도 돼요. 그리고 걔네는 법이 하루에 몇 시간, 몇 킬로 이상 운행을 못 하게끔 딱 거기 블랙박스에 트럭이 돼 있어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현대차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수소 모빌리티는 뭐냐면 그런 제한을 다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소차로 가면은 무인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무인 자동차, 무인 자율주행차 기술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대 제네시스 계열에서는 많이 하고, 현대차에서도 많이 이제 무인화 장치를 넣고 있는데,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 도로가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 대부분의 도로에 거의 한 80% 이상이 동부에서 서부까지 사람이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거기는 툰드라 지역이고, 저도 이제 미시간에 있었죠. 미시간하고 캐나다하고 접경 지역이거든요. 어마무시하게 춥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살 데가 아니에요, 여기. 근데 거기를 엄청나게 많은 트럭들이 다니거든요. 디젤로. 근데 그거가 디젤 값도 엄청나게 높을 뿐더러 그 운전 기사들이 하는 그 어려움은 말도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연봉이 셉니다, 그게. 근데 만약에 현대 자동차가 제안을 한
수소 모빌리티에 의한 트랜스포테이션, 그 수송으로 만약에 인프라를 현대차가 해주면 캐나다가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항마로 이제 이 독일의 티센크루프 머린 시스템 TKMS가 212CD 잠수함하고 그다음에 이제 폭스바겐이 캐나다에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증설을 하겠다고 제안서에 넣었는데 지난주에 폭스바겐 그룹 회장이 발표를 했어요. 잠수함 사업과 연계 안 한다. 왜냐하면 폭스바겐 그룹이 작년에 기록적인 적자를 냈어요. 적자를. 더 이상 투자 확대를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 확대는커녕 지금 축소할 상황이에요. 폭스바겐이. 그러다 보니까는 뭐 너무 성급히 말씀드리기엔 좀 그런데 그래도 우리 아트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업데이트는 있는 그대로 그냥 팩트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드라이하게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평이하게 말씀드리면 잠수함 대비도 우리가 훨씬 더 우월하고요. 우월하고.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얼 베네피트, 그러니까 캐나다가 요구하는 산업 차원의 어떤 혜택, 캐나다가 입을 혜택, 그다음에 고용도 있죠. 왜냐하면 산업 인프라가 화층에 엄청난 건설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사실 현대자동차 그룹이 다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하고 같이 이제 자매 그룹인데 같이 들어가면 캐나다의 수상함 건조도 HD 현중 같은 경우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얘네는 뭐 엄청나게 많은, 저는 뭐 울산에 자주 왔다 갔고 내가 또 현대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것도 같이 패키지는 묶어서 아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의 R&D 센터가 거의 세계 최고의 그걸 갖고 있어요. 기술을 수상함에 대해서는. 그래서 캐나다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현대차가 수소 베이스의 장거리 모빌리티까지 이제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캐나다가 뭐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상당히 좋은 제안이에요. 그것도. 근데 독일은 지금 폭스바겐이 투자를 못한다고 CEO가 아주 지난주에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근데 독일도 장점이 있어요. 우리보다. 왜냐하면 독일 해군하고 캐나다 해군은 네이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묶여 있어가지고 지난 냉전 이후에 70년간 대러시아 해군에 대항하는 계속 같이 연합훈련을 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해군들끼리는. 그래서 그게 이제 상당히 그 어려움이라면 우리한테 어려움인데, 왜냐하면 우리 해군은 대서양에서 작전해 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하나오시 훌륭한 잠수함이다. 근데 그 복선이 또 있습니다. 그 엔진도 뭐 독일 MTU사 제품이고, 다 원천 기술은 독일에 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소송도 걸 상황이에요. 독일 왜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어쨌든 반은 맞습니다. 왜냐면 독일 하데베, 티센크루프의 전신인 하데베의 기술을 갖고 온 거거든요. 우리 잠수함이. 옛날 얘기죠. 근데 다 국산을 했어요. 우리가 다 생산을 하고 있고. 더 이상 그런 횟방은 안 먹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독일하고 캐나다 해군 쪽은 그렇게 오래 70년 가까이 연합훈련을 해온 아주 끈적한 사이예요. 우리는 해온 적이 없고. 그러나 지금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해군 말보다는 캐나다 정부는 뭘 지금 중심으로 하냐면 인더스트리얼 베네피트하고 고용 유지, 향후 고용 유지, 그다음에 미국이 지켜주던 대서양을 캐나다가 이제 끌어안아야 돼요. 캐나다 알고 있어요.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니네가 할 건 니네가 방어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캐나다에서 아주 사이가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수상 아주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가지고 캐나다 정부는 이 기회에 아주 스스로 자주 방산, 뭐 우리 K 방산처럼 C 방산, 캐나다 방산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인프라 자체를. 그거를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데가 우리 한국뿐이 없어요. 그거는 제가 국뽕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거야. 저는 기자입니다. 기자. 그냥 팩트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유튜브를 하는 것이 저희는 현역 기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팩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팩트였고, 그래서 지금 팩트로 보면 작년 11월에 독일 정부에서 했던 여러 가지 그 인더스트리얼 베네핏을 캐나다에 오퍼했을 때만 해도 저는 그때 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캐나다가 이게 독일로 가겠고 우리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방송을 했었어요. 11월까지. 근데 12월부터 이게 약간씩 기중추가 한 게 우리 현대자동차가 들어간다 하는 얘기 듣고 이거 봐라 해서 그러니까 캐나다하고 한국이 뭐냐면 캐나다가 위에 독일이 위에 있었고 우리가 한 요 정도 있었거든요. 성공 가능성이. 그러다가 요 12월 1월 지나면서 거의 뭐 한 요 정도까지 갔어요. 그래도 스틸 독일이 좀 더 전략적인 면에서 위에 있었거든요. 사실 독일이 이게 독일이라 그러면 우리 한국이 좀 처졌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우리 한국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요 정도 됩니다. 제가 좀 보수적으로 보긴 해요. 국뽕에서 확 이렇게 뭐 한국이 지금 거의 이제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직 3월이에요. 그리고 3월 2일에 최종 보고서를 냈잖아요. 그리고 3월 18일이잖아요, 지금. 지금 지난 게 한 12일이 안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업데이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3월 말까지 그다음에 4월 정도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 3월 2일에 최종 보고서를 냈고 폭스바겐 CEO가 그룹 회장이 자기네 투자 확대 불가능하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 캐나다 언론하고 독일 언론 그다음에 영국이 되게 중요해요. 영국이 캐나다 해군의 인프라를 영국 애들이 다 지금 캐나다 해군이 쓰는 잠수함도 다 영국제 빅토리아급 잠수함이에요. 그걸 다 이제 교체를 하는 겁니다. 40년 만에. 그래서 영국의 백콕 인터내셔널 굉장히 중요한 회사예요. 캐나다 해군의 거의 MRO를 걔네가 담당하거든요. 근데 하나 오셔도 되게 잘한 게 백콕하고 영국 백콕하고 또 이렇게 라이센스 조약을 맺고 MOU도 잘 맺었습니다. 아주 잘한 거죠. 하나 오션이. 그래서 이 영국의 그 해군에 나오는 소식통들이 있고 독일 해군 나오는 소식통도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도 그렇고 프랑스는 요즘 이제 많이 이제 죽었는데 프랑스는 재래식 잠수함보다는 원자 핵 잠수함이 아주 셉니다. 다음 주에 프랑스 핵잠수함 교류 다음 주에 방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썸네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크롱 대통령이 4월 2일에 한국 도착하거든요. 그때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 주 전인 다음 주 수요일에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잠수함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전문가가 게스트가 이미 섭외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 기다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캐나다가 이제 그 언론들 캐나다 언론들을 요번 3월, 4월 보면 거의 나올 겁니다. 계속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10분이라고 할지라도 하여간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오션, 하나에어로,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이런 하나 그룹 상총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계속 보고 그 다음에 캐나다 잠수함 CPSP가 우리가 되면 뭐 HD, 현중, 뭐 현대 자동차 할 거 없이 전부 다 우리 기업들은 리레이팅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특히 방산 쪽이 23년, 22년 2월 24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래 방산주가 지금 뭐 5배, 10배씩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약간 지금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는데 자, 만약에 CPSP 만약에 60조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큰 돈 아니에요. 60조 10년로 나눠보면 큰 돈 아닌데 그게 되면 그 최초의 전략적 무기 체계 엄청 몇 조짜리 한 개가 몇 조짜리 전략적 무기 체계는 처음으로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지평이 K방산에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K방산이 또 새로 리레이팅이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또 5월에 루마니아 육상 기갑 병기에 대한 또 계약이 좀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우리 K방산 인사이드 시간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드릴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아쉽지만 이만 이제 방송을 종료하고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에 같은 자리 같은 시각에 우리 아토리스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만나보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